안녕하십니까. 김성훈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소방전기회로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기회로의 직류회로입니다. 직류회로는 여러분들 저번에 목차를 이야기를 할 때 기본적으로 전기가 시간적으로 변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어떤 전기값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해석한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들은 축전지 이런 것들이죠. 축전지 이런 것들 그리고 배터리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그렇게 직류회로로 구성이 되어 있죠. 직류로 되어 있는 부분들하고 어떤 저항 그리고 장이 어떤 부하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해석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든 간에 자, 전기잖아요. 전기는 기본적으로 전자의 흐름, 나중에는 전자의 흐름으로 귀결이 됩니다. 자, 전자의 흐름으로 귀결이 되려고 그러면 일단은 원자를 알아야 됩니다. 원자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원자는 이게 중간에 원자핵이 있습니다. 모든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원자는 제일 중간에는 원자핵이 있고 원자핵은 크게 중성자와 그리고 양성자로 분리가 되어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원자핵 중성자 양성자를 보관하고 있는 원자핵 그 주위로 전자가 돌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물질은 자, 이게 원자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여러분들 좀 공부하기에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자, 소방 전기를 할 때 깊은 부분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이 뭐 시험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일단 아니고요. 그래도 전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보고 간다는 그런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으니까 일단은 보고 가야 되겠죠. 자, 일단 여기에 질량을 알아볼게요. 양성자의 질량은 1.67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kg입니다. 1.672에 10의 마이너스 27승kg입니다. 자, 이것이 양성자의 질량이고 그 다음에 중성자의 질량도 동일합니다. 중성자의 질량도 1.67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입니다. 그래서 질량에서의 질량은 양성자나 그리고 중성자나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전자의 질량을 한번 보시면 전자의 질량은 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kg입니다. 그러니까 전자의 질량은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kg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중성자, 양성자의 질량은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kg이고 전자는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kg이니까 사실은 전자의 1840배의 질량이 양성자, 중성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대표적인 부분들이 우리가 헬륨 같은 거 치면 헬륨은 자, 여기서는 뭐 그렇게 일단은 시험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헬륨은 원자 번호가 2고요. 그리고 질량을 따질 때는 4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여기에 원자 번호가 2라는 이야기는 중성자 2개고 양성자 2개고 전자가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중성화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시면 되는데 자, 이것은 이제 질량인데 이 질량이 나타낼 때는 양성자와 중성자 2개, 양성자 2개니까 4가 되는 겁니다. 4g이라고 일단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자, 어떻든 간에 헬륨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원자 번호가 있고 질량이 있는데 자, 질량은 전자의 중성자, 양성자 질량의 1840배다. 전자 질량이 1840배가 되더라. 그래서 사실은 전기의 흐름은 양성자가 흘러간다, 플러스가 흘러간다, 아니면 중성자가 흘러간다 이야기를 하질 않습니다. 전자가 흘러간다. 그래서 외부에서 전기를 걸면 양성자, 중성자는 이제 무거우니까 흘러가지를 못하고 전자만 흘러가더라.
사실은 양성자, 중성자도 아주 중성자는 움직이지 않지만 양성자는 아주 서서히 움직일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움직이지는 않고 그에 비하면 전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니까 우리는 나중에 전자가 양성자, 중성자보다 가볍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자 그리고 전자와 양성자의 전기량의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19성 콜롱입니다. 콜롱이라고 읽는데 전자와 양성자 그러니까 무게는 양성자하고 전자하고 다르지만 전기량은 양성자하고 전자가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전기량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콜롱이다. 이것은 봐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리고 1 일렉트론 볼트 자 이것은 뭐냐면 1 일렉트론이라는 어떤 전하가 1볼트의 어떤 상태를 가지고 일을 하더라라는 어떤 관점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 일렉트론 볼트라는 부분들은 뭐냐면 전자가 어떤 전위가 있는 상태에서의 전자를 어떤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떤 힘이 필요한데 그 힘에 대한 일을 이야기를 하는데 뭐 어떻든 간에 1 일렉트론 볼트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주울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자와 양성의 전기량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콜롱이다. 이것도 기억하시면 되고 이 정도만 일단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와 양성자의 전기량 그리고 1 일렉트론 볼트의 값. 자, 요것만 일단은 기사 시험에서는 알아두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방 전기 기사의 시험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압과 전류입니다. 전압과 전류에서 오음의 법칙이 있습니다. 오음의 법칙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 거예요. 자, I는 R분의 V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전압을 걸고 저항이 걸려 있을 때에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I다. 그리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이 저항에 반비례를 하고 여기에 걸어주는 전압의 비례를 하더라. 이 관점입니다. 그래서 전류가 당연히 이게 흐르는 전류는 전압을 크게 걸면 걸릴수록 크게 흐를 거고 이 전압이 작게 되면 전류가 작게 흐르겠죠. 그래서 여기에 전류가 흐를 수 있는 힘은 이 전압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요. 그 대신 반대로 R은 반대의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이 크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니까 줄어들고 저항이 작으면 전류의 흐름은 커지겠죠. 자, 이것이 오음의 법칙입니다. 자, 그것을 다시 뭐 V는 IR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R은 I분의 V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R은 컨덕턴스분의 1 이렇게 가집니다. 자, 이것은 저항, R은 전류가 잘 못 흐르게 하는 어떤 그런 관점이고, 그리고 오음이고요. 그리고 컨덕턴스는 저항을 잘 흐르게 하는 관점입니다. 반대니까요. 그리고 이거는 읽는 거는 모라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그래서 컨덕턴스는 저항의 역수입니다. 그리고 전류에 잘 흐르는 정도로 기호는 G, 단위는 모라 표현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거고, 전류는 전하가 도선을 통해서 아까 전자가 흐르는 걸 얘기했잖아요. 전류는 전자가 도선을 흐르는 현상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단위는 암페어라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전압은 도체 내에 있는 두 점 사이의 전위의 차로 전류가 흐르게 하는 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힘은 자, 이 전압이 결정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 뭐냐면 가장 기초적인 공식이니까 뭐가요? 오음의 법칙 I는 R분의 V. 자, 이 부분만 일단 기억을 하자. 그리고 나머지들은 그냥 나오겠죠. 자, 이것만 일단 기억하자. 이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전류입니다. 전류는 I입니다. 전류는 우리는 I 그리고 단위는 암페어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Q는 전하입니다. 자, 전하는 우리는 콜롱이라고 읽고요. 자, T는 시간입니다. 시간은 세컨입니다. 그죠? 그래서 전하를 시간당 전하를 자, 여기서 여러분은 전하는 감 잘 모르니까 전자라고 읽죠. 전류는 전자의 흐름이다 그렇습니다. 이 전자를 또 전하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자가 어떤 시간을 따라 얼마만큼 흐르느냐
그것이 우리는 전류의 크기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전압을 걸면 전류는 요렇게 흐릅니다. 그래서 요렇게 전류가 흐릅니다. 전류를 흐르고 여기는 저항입니다. 근데 사실은 전자는 요렇게 전자의 흐름은 요렇게 됩니다. 전자는 반대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흐른다 이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면 되는데 전자의 흐름을 반대로 정의해 놓은 것이 전류의 흐름이다. 결국은 전자의 흐름은 뭐예요? 전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것을 우리는 또 다른 말로 뭐예요? 전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단위 시간당 얼마만큼 전자가 흐르느냐, 전하가 흐르느냐, 그것은 전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어떻든 간에 뭐 이것저것 이해 못한다 하더라도 뭐예요? I는 T분의 Q라는 어떤, 이것은 I는 암페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Q는 쿨롱, 그리고 T는 세크니까 쿨롱 포 세크라는 이런 단위가 또 생기겠죠. 그래서 암페어 단위하고 동일하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관점, 요 공식만 반드시 알아두시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전압입니다. 전압은 전하량을 옮기게 하는 일, 전하를 옮기게 하는 일을 뭐라고요? 전압이다. 그래서 전하를 이동시키는데 필요한 일이 뭐예요? 전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전하는 또 모르시면 뭐라고요? 전자를 이동시키는 데 필요한 일, 그것이 전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 공식은 반드시 알아주셔야 됩니다. V는 Q분의 W, 그리고 W는 1은 VQ,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자, 이 공식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할 거냐면 저항이 직류에서 저항이 어떻게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해석은 어떻게 되느냐. 자, 그 부분을 볼 겁니다. 자, 이렇게 전압을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항들이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네요. 저항이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항에 걸리는 것들은 V1이고, 여기 저항에 걸리는 것들은 R2에 걸리는 전압은 V2이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합성 저항은 R1, R2. 지금 여기는 저항이 두 개밖에 없지만 또 더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더 있으면 R3, R4 이렇게 점점 더 할 수가 있다. 결국은 뭐냐면 전체의 저항의 R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뭐 전체의 전압은 전체의 전압은 이 전압과 이 전압의 합이거든요. V1 플러스 V2 이렇게 되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여기에 흐르는 전류와 여기에 걸려 있는 저항의 곱입니다. 그래서 I 그리고 R1, 여기에 걸리는 V2는 I R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이하면 I R1, I R2 이렇게 되고, 이것을 또 이렇게 풀면 R1, R2가 됐고, 이것은 전체의 또 토탈 저항이 되겠죠. 그러면 전압이 이렇게 나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직류에서의 값은 어떻게 되더라? 직류에서의 값은 다 더해주면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자, 이렇게 직렬로 접속이 되어 있을 때는 분배 전압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분배 전압은 보십시오. 여기에 있는 전압과 그리고 저항과의 관계, 그리고 전체 전압과의 관계입니다. 자, V1은 이거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V1 전압은 이 저항 더하기, 그 다음에 이 저항, 그리고 자기 거의 저항 R1, 그리고 전체의 전압을 하게 되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구해낼 수가 있더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공식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면 이 여기에 있는 V2는 반대로 뭐예요? 여기에 저항 플러스 여기에 저항 그리고 뭐예요? 자기 거예요, 남의 거예요? 자기 거예요, 남의 거예요? 자기 거. 자기에 걸려 있는 저항 곱하기 전체에 전압을 하게 되면 여기에 전압을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요 분배 전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다. 잘 해놓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저항에서 의 연결은 저항은 직렬에서는 더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분배 직렬로 되어 있을 때는 분배 전압으로 하더라. 분배 전압에서 V1은 R1 플러스 R2분의 자기 거에 R1 곱하기 전체의 전압을 하게 되면 이것을 공식하게 되면 저 전압 V1을 구할 수 있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여기에 걸리는 저항 플러스 이 저항분에 여기에 있는 저항 곱하기 전체의 전압을 하게 되면 전압 분배 법칙이 구해지더라. 이 공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하다. 시험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병렬 접속입니다. 병렬 접속입니다. 자, 병렬 접속은 전체 일단 합성 저항입니다. 합성 저항은 뭐냐면 R1 플러스 1, R2 플러스 1. 여기 두 개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R1분의 1, R2분의 1, 분의 1이 합성이어서 합성 저항입니다. 자, 이것을 구해내면 결국은 R1 플러스 R2분의 R1 곱하기 R2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만약에 R1하고 R2가 그냥 동일하다. 이렇게 R로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개의 저항이 동일한 저항이 계속적으로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떻게 돼요? 전체의 저항은 R1, R분의 1, R분의 1, R분의 1 쭉쭉쭉 분의 1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은 요 위에 R분의 결국은 뭐예? N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이것은 뭐예요? 결국은 N분의 R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 개수에 따라서 나눠주는 어떤 요 부분들이 될 겁니다. 이것은 뭐 거의 상수 개념이니까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합성 저항은 이렇게 구하더라.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전전류입니다. 전전류는 전체의 전류입니다. 이 전류는 이렇게 흘러가서 이렇게 흘러가고 또 이렇게 흘러가겠죠. 결국은 전체의 전류는 I1 플러스 I2입니다. 자, I1 플러스 I2. 근데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여기에 이 저항분에 여기에 걸리는 전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I1은 R1분의 V, I2는 R2분의 V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어내면 V를 뽑아내고 R1분의 1, R2분의 1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의 또 전류도 한번 구해낼 수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분배 전류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에 있는 전압이 이 전체의 전류를 흐르게 하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이 저항에 흐르는 어떤 전류 I1이 있을 거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 I2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I1은 이 저항과 그리고 전체의 전류 간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냐가 분배 전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I1은 R1 플러스 R2분의 자, 아까는 전압일 때는 직렬로 됐을 때는 자기 거였잖아요. 이것은 남의 겁니다. I1은 자기 거는 R1이고 남의 거는 R2죠. 그래서 전류의 분배 법칙은 남의 겁니다. R2 곱하기 전체의 전류를 하게 되면 뭐다고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I2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R1 플러스 R2분의 남의 거 뭐요? R1 이렇게 될 거고 그다음에 뭐다고요? 전체의 전류를 하게 되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그래서 I1과 I2에 대한 전류 분배 법칙을 우리는 병렬에서 구해볼 수 있더라. 그리고 이 공식은 굉장히 중요하더라. 직렬에서는 분배 전압, 전압. 그리고 병렬에서는 뭐다고요?
분배 전류 이게 중요하더라. 그리고 어떻게 공식이 적용되고 되고 그걸 풀이를 어떻게 하더라. 이런 부분들 많이 풀어보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드실 필요가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키르호프의 법칙입니다. 키르호프의 법칙은 자, 키르호프의 법칙은 이런 겁니다. 자, 1법칙이 있고 1법칙이 있고요. 전류 법칙입니다. 그다음에 전류 평행 법칙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 이 법칙은 전압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간단합니다. 자, 어떤 회로가 이런 회로가 있어요. 이런 회로가 있는데 이 회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류는 I1은 들어오고 어떤 전류 I2는 들어가고 어떤 전류 I3는 이 점은 여기에 접속된 점에서 전류가 나가더라. 자, 이겁니다. 그죠? 그럴 때는 뭐냐면 전류 100 키르호프의 1법칙은 전류법칙인데 전류법칙은 유입되는 전류의 합은 어떻게 된다고요? 유출 전류의 합과 동일하다. 자, 이것이 1법칙입니다. 그래서 유입 전류의 합과 유출 전류의 합이 동일하다. 그럼 유입되는 전류는 여기서 이 점을 기록해 들어오는 전류는 뭐예요? I1 그리고 I2 나가는 전류는요 I3 이렇게 되겠죠. 자, 뭐 비단 이거밖에 없는 건 아니죠. 뭐냐면 한 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3개, 4개, 5개일 수도 있겠죠, 그죠? 들어오는 전류 I1, I2 나가는 전류 I3, I4, I5이면 들어오는 전류 I1 플러스 I2는 나가는 전류 I3, I4, I5와 동일하다. 뭐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뭐 4개일 수도 있고 6개일 수도 있고 10개일 수도 있고 어떤 점을 기준으로 들어오는 전류의 합은 나가는 전류의 합과 동일하다. 자, 이것이 키르호프의 1법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너무나 간단하시죠? 자, 이런 부분들. 자, 2법칙입니다. 전압법칙은 조금 복잡합니다. 자, 전압법칙에서 하나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건전지의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고요. 건전지의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뭐냐면 위쪽이 크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플러스이고 작게 되어 있는 게 마이너스예요. 만약에 크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플러스이고 적게 되어 있는 게 마이너스이요. 그러면 전류의 흐름은 플러스 쪽에서 외부에서 봤을 때 플러스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쪽으로 뭐요? 전류가 흘러가요. 자, 전류 흐름은 그렇다. 그래서 이게 방향이 이게 전류의 흐름에 대한 방향을 해석해야 됩니다. 자, 해석한다는 걸 좀 어렵게 느끼지 간단해요. 그래서 외부에 봤을 때 우리는 전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흘러가는데 내부에서 흘러가는 게 아니고요. 외부에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흐르는 게 뭐예요? 전류의 방향이더라.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어떤 회로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여기는 플러스고 마이너스니까 전류는 이렇게 흘러가는 거겠죠. 이렇게 되겠죠. 내부는 어떻게 돼요? 건전지 내부에서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류가 흘러가겠죠. 자, 그 부분들을 일단 알아두시고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자, 전압법칙 제2법칙은 어떤 폐회로를 임의의 회로를 지정했을 때 임의의 폐회로를 지정했을 때 폐회로를 잡았을 때 자, 임의 폐회로를 잡았을 때 건전지의
기전력입니다. 기전력의 크기는 전압 강화의 크기와 동일하다. 자, 여기서 일단 전압 강화. 자, 전압 강화는 어떤 회로에 전류가 흘렀을 때, 전류가 흐를 때 저항에 의해서 생기는 전압으로 인해서 전압이 강화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게 좀 말이 어렵죠. 뭐냐면, 자, 보십시오. 여기에 만약에, 여기를 폐회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만약에 이제 회로를 이렇게 잡았어요. 일단 이렇게 잡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잡았다는 것을 의미를 하면, 그러면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이렇게 전류가 I1이라는 전류를 흘러요. 그리고 여기서는, 일단 I2는 이렇게 잡혀 있네요. 어쨌든. 그러면 이 전류와 저항과의 곱, 어떤 회로에서 전류가 흘러서 저항에서 어떤 곱이 전압이 드롭되거든요. 전압 강화 일어나는 건데 그 강화 일어나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해석입니다. 그것을 전압 강화라고 합니다. 자, 전압 강화는 여기서 만약에 10V를 걸었다. 근데 10V 걸어서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저항의 곱이 전압이고 그 전압만큼 여기는 이 전압을 걸었다 하면은 10V를 걸었다 그러면은 이 전압 강하게 만약에 5V라 그러면 여기는 5V의 드롭이 생기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얼마만큼요? 5V가 걸려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좀 설명을 할게요. 자, 이렇게 해가 있을 때 좀 더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전압 강화라는 게. 자, 여기에 만약에 10V를 끌었다. 그리고 이것은 만약에 1호입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이 전류의 저항 분의 10이겠죠. 그러면 5A가 되겠죠. 그럼 5A가 흐를 거고 이 5A가 흘러서 이 저항이잖아요. 이 전류와 저항의 곱 그게 얼마예요? 5V가 되겠죠. 그러면 이 10V를 끌어서 여기 5V, 여기 5V가 걸리는 겁니다. 그럼 결국 10V를 걸었는데 요 전압 강화식에서 여기서부터 얼마 걸리냐면 5V가 걸려 있는 겁니다. 자, 이해 가나요? 그래서 뭐냐면 10V를 걸어서 전류가 생겨서 저항에서 생기는 그 전압은 전압 강화라는 의미를 하더라. 그래서 전압 강화는 좀 편하게 생각하시죠. 전압 강화는 뭐다고요? 전압 강화는 흐르는 전류와 저항의 당연하죠. 그죠? V는 IR. 우리는 I는 R분의 V라는 우리는 ohm의 법칙이 있었죠. 그래서 V는 IR이 될 거고 IR인데 전류가 흘러서 저항에 걸려서 전압이 드롭된다. 그것이 전압 강화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에 임의의 폐회로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전압 강화는 요 저항과 여기에 어떤 전류가 흘러서 생기는 전압 강화, 여기에 흘러서 걸리는 어떤 전압 강화. 자, 이 부분들의 합은 전압 강화의 합은 기전력의 합과 동일하다. 자, 이것이 관점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하얀색의 어떤 방향으로 이 하얀색의 방향으로 내가 폐회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전류는 이렇게 I1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방향과 이 방향은 동일하죠. 그럼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압 강화에 여기에 걸리는 전압 강화 보시죠. 그럼 여기는 I1 곱하기 R2죠. R1이죠. 그리고 방향은 원래 내 잡았던 방향하고 잡혀진 방향하고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전압 강화의 합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또 뭐예요?
I2가 흐르고 여기는 R2만큼 저항이 흐르죠. 그러면 I2 곱하기 R2입니다. 그 대신 여기는 뭐냐면 방향이 뭐예요? 내가 원래 임의로 잡았던 방향하고 I2와 방향은 뭐예요? 반대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압 강화의 합은 기전력의 합교동이다. 자, 이 기전력은 아까 잠깐 방향을 제가 말했습니다. 이 방향이죠. 이 방향이 제가 임의로 잡았던 방향 이 방향이고 이 방향과 이 방향은 동일하죠. 그래서 뭐냐면 이것은 이와는 플러스 이고요. 자, 임의로 잡았던 이 방향하고 이 건전지가 붙어서 전류가 흐르는 이 방향은 반대죠. 제가 이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흐르는 거다고요. 내부에서는. 외부에서는 이렇게 흐르는 거죠. 외부에서. 그래서 내가 잡았던 방향은 반대죠. 그래서 플러스는 플러스, 기전력의 합은 더해줘야 되는데 방향이 반대니까 이 2이겠죠. 자, 이 관점이다 보시면 됩니다. 자, 좀 정리를 다시 하면 전압, 전류가 어떤 회로가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저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생기는 전압, 저항의 전류가 흘러서 생기는 그 전압 강화의 합은 결국은 전압 강화라는 합은 뭐냐면 저항이 있고 거기에 전류가 흐르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전압 강하다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 회로를 구성했을 때 기전력의 합은 동일하니까 E1, E2인데 그게 유념해야 되는 부분들이 뭐예요?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이더라. 내가 임의로 방향성에 잡았던 만약에 임의로 여러분들 임의로 보세요. 임의로 이렇게 잡았어요. 내가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면은 전압 강화의 힘은 어떻게 돼요? I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잡았던 I 여기서 전압 강화 I2, R2는 플러스가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내가 잡았던 것도 이렇게 잡아보니까 이 I1은 반대잖아요. 이건 뭐 마이너스 I1 그리고 R1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방향을 잡아뒀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 건전지는 뭐예요? 동일한 방향이니까 E2 그리고 여기에 E1은 뭐예요? 이렇게 된 폐를 잡았을 때 이거하고 건전지는 이렇게 흐르는 거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는 마이너스 E1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는데 자 일단은 굉장히 좀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다고요? 시험에는 어떤 의미적인 어떤 부분들만 좀 많이 물어봅니다. 이것을 뭐 해석해서 어떤 부분도 수치를 넣어주고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는 거는 거의 드물다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요? 어떤 저항의 전류가 흘러서 생기는 전압 강화의 합은 그리고 기전력의 합과 동일하다. 1법칙은 어떤 점을 기준으로 해서 들어오는 전류의 합은 나가는 전류의 합과 동일하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히스톤 브릿지를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히스톤 브릿지는 대각선으로 꼽혀서 여기에 R P, Q, X, R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각선에 꼽은 P, R은 대각선에 꼽 X, Q가 동일하다. 히스톤 브릿지. 동일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금육에 있는 G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반대로 뭐냐면 G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태를 또 뭐냐면 평형 상태다. 이 회로에서 이 회로에서 G의 전류가 흐르지 않는 평형 상태일 때 이 값을 주고 이 값을 주고 이 값을 줬을 때 이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만약에 여기에 2옴이고 여기에 3옴이다. 그리고 여기 2옴이다. 그럼 여기는 얼마냐?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에 두 개의 곱은 2 곱하기 3은 여기 곱은 2 곱하기 x이잖아요. x는 뭐예요? 2분의 2 곱하기 3이니까 당연히 3옴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톤 브릿지가 평형이 됐을 때는 금육에서 전류가 흐르지 않고 히스톤 브릿지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여기에 교차로에 대한 값은 동일하다. 그래놓고 문제를 푸는 형식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전력과 전력양, 전력과 전력양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번 시간에 앞전에 배웠던 우리는 오음의 법칙 I는 R분의 V. 그래서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하고 전압에 비례하더라. 이 공식은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전력은 전압과 전류의 곱이더라.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그래서 전압과 전력은 뭐다고요? 전력은 전압과 전류의 곱이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V는 여기에 IR로 우리 ohm의 법칙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자, 이것을 여기에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IR 곱하기 I가 되겠죠. 그래서 I 제곱 R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VI에서 P는 VI에서 I는 R분의 V를 넣어주게 되면 P는 V 곱하기 R분의 V. 자, 이것은 R분의 V 자승 이렇게 되겠죠. P는 R분의 V 자승으로도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은 이제 이해를 하면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실제 풀 때는, 문제를 풀 때는요. 그래서 이 공식을 가지고 풀어야 될 때가 있고, 이 공식을 풀어야 될 때도 있고, 이 공식을 풀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식을 가지고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어떨 때는 이걸 적용하고, 어떨 때는 이걸 적용하고, 어떨 때는 이걸 적용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은 해석은 뭐냐면 굉장히 빠르게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소방전기회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공식과 그리고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과 문제를 풀어봄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뭐냐면 공식을 암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공식을 완전히 암기하고 문제를 풀면 잘 암기가 안 돼요. 그래서 뭐냐면은 처음에 어떤 공식을 암기하잖아요. 그럼 문제를 풀어봅니다. 문제를 풀으면서 공식을 다시 외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뭐냐면 공식을 한번 보고 또 문제 풀고, 공식 한번 보고 문제를 풀면서 공식도 외우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유형의 어떤 문제들을 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력량입니다. 여러분, 이제 전력량은 여러분들 집이나 이렇게 보시게 되면 한 달에 한 번씩 전력 요금이 나오잖아요. 거기들은 킬로와트 아워라는 게 많이 쓸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전력은 이제 킬로와트 이렇게 표현하고요. 전력량은 전력 곱하기 시간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전력은 킬로와트이고 시간은 아워이죠. 그래서 단위가 킬로와트 아워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전력량은 전력과 시간의 곱. 전력은 또 P는 VI, P는 I 제곱 R.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킬로와트 아워는 또 일의 개념, 전력량은 또 뭐냐면 일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력과 전력량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전기의 열작용입니다. 자, 이 사실의 전기의 열작용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혹시 합선이나 단락이나 찌락이 발생했을 때 굉장히 높은 큰 전류가 흐르고 그 높은 큰 전류에 의해서 피복이 녹죠. 일반적으로 전선에는 원래 자기가 흐를 수 있는 용량이 있습니다. 흐를 수 있는 용량의 3배가 흐르게 되면 굉장히 뜨거워지고 6배나 5배, 6배 정도 흐르게 되면 녹죠. 그렇죠. 그 원인들은 이런 전류의 열작용 때문에 그렇더라.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줄의 법칙이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항의 전류가 흐르면 소비되는 전기적 에너지는 모두 열로 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H열은 0.24 I 제곱 RT 그리고 칼로리.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류의 제곱의 비례를 하고요. 저항의 비례를 하고 시간의 비례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도선에 전류가 흐를 때 여기에 열이 발생하는데 이 열은 뭐냐면 전류가 얼마만큼 크냐 그리고 여기에 이 도선에 있는 저항은
이 저항은 얼마만큼 크냐, 그리고 또 얼마만큼 흘렀냐, 얼마 동안 흘렀냐 가지고 결정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 공식은 반드시 알아두시고 많이 풀어 보셔야 됩니다. 기사 시험에서. 자, 전기 저항입니다. 자, 전기 저항은 기본적으로 고유 저항이 있고요. 자, 고유 저항은 각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정기적인 저항값입니다. 그냥 뭐냐면은 여러분들 금속도 금이냐 은이냐 동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저항이 다르죠. 일반적으로 이제 금 같은 경우에는 전기 저항이 낮고요. 동으로 가면 갈수록 전기 저항이 높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기적인 어떤 그 물리적인 사항만 본다고 그러면 금을 쓰는 게 좋긴 좋은데, 금은 이제 비용이 비싸니까 동을 쓰는 겁니다. 그죠? 비용도 비싸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전기를 잘 흘릴 수 있는 동을 많이 씁니다.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각 물질이 가지고 있는 전기 저항은 있더라. 근데 그 저항은 요런 관계에 있더라. 이게 봐두시면 되고 반드시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자, 어떤 도체가 있습니다. 그 도체는 자, 이 물질이 가지고 있는 금이냐, 은이냐, 그리고 구리이냐, 아니면 철이냐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그죠? 그 결정은 이 로가 하는 겁니다. 그 고유 저항이 있죠, 물질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단면적 S가 크냐. 자, 이게 단면적은 A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요, S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단면적은 A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S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더라. 일단 뭐 여기는 S로 표현했네요. 그래서 단면적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들은 수로가 흘러가는 어떤 그 부분이 크면 클수록 물은 잘 흘러가죠. 그죠? 그것처럼 도체도 크면 클수록 이것보다도 더 크면 클수록 뭐냐면 전류는 잘 흘러갑니다. 즉 크면 클수록 저항이 작죠. 반대로. 그래서 R이 크면 아니고 면적 S나 A가 크면 저항은 낮고, 자, S나 A가 작게 되면 R은 굉장히 커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고유 저항이는 비례를 하고요. 그리고 단면적이는 반비례를 합니다. 그리고 그 물체의 길이에는 비례를 합니다. 길이가 길면 길수록 당연히 저항이 큽니다. 그죠? 자, 길이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단면적을 표현할 때 이것은 우리는 원심 단면적을 표현할 때는 파이 R 자성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R은 반지름이니까 파이 곱하기 2분의 D 지름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이것은 4분의 파이 D 자성으로도 표현이 가능하겠죠. 자,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 고유 저항에 대한 어떤 이 부분들은 중요합니다. 자, 도전율입니다. 도전율은 말 그대로 전기가 얼마만큼 잘 통하느냐 입니다. 얼마만큼 잘 안 통하느냐 고유 저항입니다. 자, 아까 나타낸 것 이것은 뭐냐면은 잘 통하지 않게 하는 거. 이는 우리 고유 저항. 자, 이 반대적인 어떤 부분을 시그마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도전율이라 이야기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도전율은 잘 통하게 하는 거고, 얼마만큼 잘 통하느냐를 나타내는 계수이고, 로우는 얼마만큼 잘 안 통하게 하는 어떤 개수이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까는 우리가 R은 로 S분의 L이잖아요. 그래서 로우는 L분의 RS가 되는 거죠. 자, 이것을 넣게 되면 여기는 지금 S라고 여기 표현할게요. 뭐 S나 A라고 제가 똑같으니까 뭐 한 번은 S 하는 A라고 표현했지만 S라고 표현할 거예요. 할게요. 그래서 RS분의 L 이렇게 되는 게 도전율이다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고유 저항과 반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편할 거고요. 저항의 온도겠습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어떤 금속은 똑같은데 여기에 온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저항이 또 바뀌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주위가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뭐냐면 저항은 증가하더라. 자, 그런 관점을 해석한 게 저항의 온도 계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항의 변화입니다. 온도가 올라갔을 때의 변화입니다. 그죠? 그래서 처음의 온도는 T1, 처음 온도, 그리고 나중 온도. 자, 나중 온도요. 그래서 나중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저항이 높아지더라. 그리고 처음에 온도일 때의 어떤 계수,
처음에 T1일 때의 온도 계수이고요. 그리고 처음에 T1일 때의 저항값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항값이 R1이고 그때는 T1 도수일 때 R1이었잖아요. 그리고 T2로 높아졌을 때의 저항값이 어떻게 변화가 되더라. 자, 이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공식이야. 공식 보고 나머지는 뭐 적용을 하면 되니까 어렵지는 않죠. 의미는 주위의 온도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저항도 바뀌더라. 그런 것을 우리는 공식으로 정량적으로 공학적으로 표시한 게 이 공식이더라. 여러분들은 뭐요? 이 공식을 의미를 알고 나머지는 공식을 외우고 풀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많이 풀어보는 게 제일 장땡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전기의 화학 반응과 전지입니다. 이 부분들은 크게 중요한 부분들이 아니니까 일단은 뭐냐면 전에 액이 녹아 있는 상태에서 전극, 양극, 음극을 두고 음극, 양극을 두고 이렇게 전기를 가해봤더니 음극, 양극에 붙는 어떤 그런 성분들이 있더라. 전기 분해가 되더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죠? 전기 분해는 전기를 가했을 때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만들어 놓고 전해 액을 녹여놨을 때 그 전해 액에 있는 성분들이 분리가 되면서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에서 달라붙는 현상이 벌어지더라. 그런 부분이 전기 분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패러데이 법칙은 다 빼고요. 석출되는 물질의 질량은 물질의 종류와 관계없이 각 물질의 화학 당량에 비례한다. 자, 이게 좀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 뭐냐면 이런 겁니다. 석출이 뭐예요? 어떤 이렇게 이것은 양극입니다. 음극입니다. 그리고 요렇게 어떤 전해 액이 있어요. 자, 이게 전압을 걸게 되면 양극에서 전압을 걸게 되면 전류는 요렇게 흘러가겠죠. 요렇게 흘러가고 반대로 전자는 요렇게 흘러가겠죠. 그러면서 여기에 어떤 전극에서 떨어져 나가겠죠. 그래서 많이 떨어져 나가면 나갈수록 뭐냐면 반응이 크게 됐다. 그리고 전기적인 어떤 반응이 많이 됐다. 그래서 석출되는 양은 자, 어떤 떨어져 나가는 양입니다. 자, 어떤 떨어진 양에는 화학적인 반응하고 동일하다. 화학적인 반응이 많다고 그러면은 석출되는 양이 많다. 자, 이 화학적인 반응이 뭐냐면 반대로 뭐냐면 전기량이 많이 흘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량이 많다, 화학 반응이 높다, 석출되는 양이 많다. 자, 이런 부분들이 패러데이 법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전기량 그리고 화학 반응, 석출되는 양과 이런 부분들이 동일하다. 일단은 이 공식, 그래서 석출되는 양은 화학 당량과 전하량의 비례를 하다. Q는 또 I는 T분의 Q라고 우리는 배웠죠. 그죠? Q는 또 IT이니까, Q는 IT, K는 KIT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다음 패러데이 법칙입니다. 의미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전지도 그렇게 시험에는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자, 전지는 기본적으로 1차 전지가 있고 2차 전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1차 전지는 한 번 쓰면 계속 한 번 쓰면 끝나는 거예요. 전지도 한 번 쓰면 버리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있고 계속 충전해 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충전해 쓰는 것들은 2차 전지이고 한 번 쓰고 버리는 것들은 1차 전지입니다. 요즘은 이제 계속적으로 쓸 수 있는 2차 전지가 많이 사용되는 어떤 추세입니다. 나머지는 중요한 거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2차 전지 계속해서 충전해 쓸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연축전지와 알카리 축전지가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연축전지는 이런 화학 반응식을 거칩니다. 충전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충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 양극과 여기에 음극이 되어 있습니다. 양극에는 산화납이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음극에는 납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전해 액이 녹아 있고 여기는 녹아 있는 전해 액들이 EH2SO4라는 황산이 녹아 있죠.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충전이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방전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방전이 된다는 이야기는 여기가 뭘 붙겠어요? 부하가 붙는 거죠.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핸드폰은 충전을 할 때는 충전기를 해가지고 전기를 가지고 이렇게 전기를 해서 교류를 직류로 바꿔서 넣어주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핸드폰을 충전을 끝나고 나면은 우리는 하루 종일 낮에는 하루 종일 우리는 전기를 또 쓰죠. 전기를 쓰게 되면 이제 방전이 되죠. 방전이 되면 이 양극과 음극에 원래 달라붙어 있는 화학 반응이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는 PbSO4라는 어떤 이런 양극에, 그리고 여기도 PbSO4라는 이렇게 붙어 있고요. 전의 액은 EH2O, 물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충전해 쓰면 이렇게 바뀌고요. 다시 방전이 되면 전기를 쓰면 이렇게 되고, 충전하면 이렇게 되고요. 전기를 쓰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계속적으로 충방전이 이루어지면서 수명이 다할 때까지 쓰는 것들이 연축전지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알코올 축전지도 똑같습니다. 여기도 양극에는 수산화 니켈, 그리고 전의 액은 이게 중간에 전의 액들은 물이 있고요. 그리고 카드뮴은 음극에 있습니다. 이렇게 된 상태가 충전되어 있을 때 많이 방전을 시키게 되면 수산화 니켈, 그리고 수산화 카드뮴, 양극에는 수산화 니켈, 음극에는 수산화 카드뮴이 형성이 됩니다. 자, 시험에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의미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는데, 자, 여기서 조금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것들은 뭐냐면 요 화학 반응식은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시험에 굉장히 높은 부분은 아니지만 나올 부분은 좀 될 수 있어요. 자, 이 부분들은 연축전지, 알코올 축전지의 어떤 비교를 해놓은 거예요. 자, 충전이 됐을 때는 이 상태가 되더라. 그리고 방전이 됐을 때는 이 상태가 되더라. 그리고 충전이 됐을 때의 양극, 음극, 전액. 방전이 됐을 때 양극, 음극, 전액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알카리 충전이 됐을 때는 이렇게요. 충전이 됐을 때는 양극, 음극, 전해질, 양극, 음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공칭전압도 반드시 봐두실 필요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연축전지는 하나의 셀당 2V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알카리 축전지는 셀당 1.2V입니다. 자, 그리고 공칭 용량은 연축전지는 10시간 정도로 쓰게 되면 급격하게 성능이 저하되는 그 어떤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축전지가 쭉 쓸 때 어떤 시간대 되면 급속하게 성능이 저하돼요. 그 부분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연축전지는 10시간율, 알카리 축전지는 5시간율. 자, 수명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연축전지는 이 두 개하고 비교해서 비용이 싸요. 자, 그래서 단가가 낮고요. 그런데 연축전지는 부식가스가 발생하면서 수소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면서 수소나 부식가스가 발생하게 되고, 어떨 때는 폭발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충방전 전압의 차이가 적고요. 자, 전해액의 비중에 의해 충방전 상태인데, 만약에 이 황산이 점차 왔다 갔다 충전 방전을 갔다 왔다 하면서 이 황산의 농도가 줄어들게 되면 수명이 다 됐다, 교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해액의 비중에 의해서, 이 황산의 비중에 의해서 충방전 상태를 확인 가능하고 축전지의 수명을 가늠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2V로 되니까 축전지 필요 셀수가 적어도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만약에 110V를 만들기 위해서 2V를 가지고 110V를 만들기 위해서는 54셀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1.2V로 110V를 만들게 되려면 86셀 정도가 필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셀 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셀당 전압이 낮기 때문에. 자, 고율 방전 특성이 좋다. 과방전, 과전류가 좋다. 자, 고율 방전 특성이라는 부분들은 뭐냐면, 과방전, 과전류를 가했을 때도 여기에 높은 전압이나 그걸 충전할 때도 높은 전압을 가했을 때도 견딜 수 있는 게 힘이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극판의 기계적 강도가 강하고요. 그다음에 가방전, 가전류에 강하다. 자, 이것은 위에 고율 방전 특성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부식성 가스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존이 용이하고 전 특성이 좋다. 여러분들은 배터리는 기본적으로 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여러분 차량도 온도가 낮게 되면 시동이 안 걸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배터리에다가 뜨거운 물을 갖다 보면 시동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처럼
온도가 저하되면서 배터리 성능이 저하되는 부분들이 이것보다는 이게 수익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런 관점에서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게 중요한 부분들은 일단 아니다. 중요성은 별로 치면은 한두 개 이렇게 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중요도는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지의 이상 현상입니다. 전지의 이상 현상은 설펜션 현상이 있습니다. 설펜션 현상은 이게 방전 상태를 오래 방치하게 되면요. 방전된 상태에서 오래 방전하게 되면 황산 Pb, SO4, 황산 납이 이 밀입자가 응집해서 백색의 피복이 발생합니다. 자, 거기에는 높은 저항이 형성이 되고요. 높은 저항이 형성이 되면 건전지의 수명이 저하된다든지 건전지의 용량이 저하된다든지 그런 어떤 나쁜 점이 발생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기 방전은 부하를 걸지 않았는데 자체적으로 전기가 쓰는 것처럼 방전이 되는 현상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전지의 접속은 좀 더 중요하니까 잘 봐두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 이거 빼고 중요한 것만 전지의 직렬 접속입니다. 자, 여러분들 일본적 건전지가 여기 있을 때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여기 위에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자, 이렇게 직렬로 연결된 부분들을 얘기하고, 꼬마 전구를 우리는 저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걸 꼬마 전구라고 생각하시고, 이것이 하나의 건전지인 거예요. 이렇게 건전지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자, 건전지에는 내부에는 뭐냐면 건전지 전압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전압도 있지만 안에 내부에 저항도 있더라. 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건전지 안에 하나에 내부 저항과 기전력이 포함되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다시 좀 표현하면, 그러면은 전체의 우리는 I는 R분의 V라는 우리는 ohm의 법칙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R들은 우리가 직렬일 때는 어떻게 했어요? 직렬일 때는 다 더하라. 다 합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여기에 이놈 더 있든 어떻게 하든 이놈은 다 더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냐면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I는 일단 R은 NR요. R이 건전지가 더 많을수록 우리는 더 내부 저항이 늘어나겠죠. 플러스 R. 자, 그리고 건전지는요. 이게 1.5V고 1.1.5V예요. 이게는 몇 볼트예요? 3V가 되는 거죠. 그것처럼 여기에 1.5V, 1.5V는 어디예요? 3V가 되듯이 이 두 개의 부분들을 더해야 되겠죠. 그래서 더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개수만큼 나오겠죠. 개수가 3개면 3이, 4개면 4이, n개면 n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공식. 자, 이것이 전지의 직렬 접속에서 있는 저항이고, 이것을 ohm의 법칙이 적용하게 되면 n small r, large r 분의 n이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부분들이 직렬 접속을 했을 때의 전류의 크기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지의 직렬 접속이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전지의 병렬 접속입니다. 자,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네요. 자, 요렇게 전지가 병렬로 연결됐습니다. 자,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그 내부에는 또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고 내부에 또 저항이 있죠. 그리고 이거는 라지 R이라는 점이 있죠. 자, 그것을 표현한 게 이것이 꼬마 전구이고, 그리고 전지는 요렇게 된 부분을 표현한 거죠. 그리고 내부에는 내부 저항과 기전력, 내부 저항과 기전력이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부분들을 나타낼 때 이 저항이 만약에 여러분들 저항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했어요? 이 저항을. 자, 이것은 라지 R이니까 일단 빼더라도 이 저항이 스몰 r이 계속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저항으로 되었을 때는 R분의 1, R분의 1, R분의 1, 분의 1이죠. 그럼 이거는 3개면 R분의 3, 분의 1이죠. 그럼 이것은 3분의 R이 되는 겁니다. 그죠? 만 4개는 4분의 R, 5개는 5분의 R, N개는 N분의 R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 이제 뭐 이렇게 여기는 이제 뭐 개수를 병렬로 한 부분들은 라지 n으로 나타내는데요. 그래서 i는 일단 r분의 2가 우리는 기본적으로 오음의 법칙이고, 자 여기서의 이 부분들은 건전지의 내부 저항은 저항인데 병렬로 된 내부 저항, 그리고 뭐냐면 외부 저항.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내부 저항은 이것은 뭐냐면 n분의 r 되겠죠. 자 여기서는 n으로 표현했습니다. 라지 n으로. 그래서 i는 그리고 이게 1.5V 이렇게 됐을 때 이 전체 전압은 뭐요? 1.5V 나오죠. 만약에 세 개의 건전지를 만약에 병렬로 연결했다. 1.5V 뭐예요? 나타나는 건 1.5V죠. 그래서 여기는 전압은 변화가 없더라.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I는 그래서 뭐냐면 N분의 R 그리고 라지 R 그리고 E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들이 우리는 전지의 병렬 접속이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전지에 그러면 직병렬 접속은 어떻게 되더라? 자, 정지에 직병렬 접속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더라. 자, 이렇게 보시면 직병렬로 연결되면 이 부분과 이 부분들은 우리는 직렬로 연결됐을 때를 얘기했고, 그리고 M으로 얘기했을 때는 아까 우리가 라지 N으로 나타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또 병렬로 저항이에요. 병렬로 개수가 얼마만큼 되느냐? 직렬로는 또 몇 개 되어 있느냐? 직렬로 몇 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전압, 직렬로 전압, 직렬로 저항, 병렬로 저항 이런 부분을 다 해석을 해주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전지의 직병렬 접속일 때는 전지의 직렬과 병렬로 접속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한 합이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전지의 단자 전압입니다. 자, 이 부분들은 뭐 빼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배율기와 분류기입니다. 배율기와 분류기. 자, 중요한 부분입니다. 배율기와 분류기. 배율기는 전압을 측정하다. 전압을 측정하는데 전압을 측정하는 기계가 용량이 작아요. 그래서 전압이 일정한 어떤 더 큰 전압을 측정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이 전압계를 바꾸지 않고 저항을 직렬로 저항을 달아줘서 범위를 넓힐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부분들이 뒤에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나와 있는 부분들이죠.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것은 전압계입니다. 자, 좀 제가 이게 뭐 표현을 좀 해볼게요. 자, 이것이 뭐냐면 전압계입니다. 자, 이것이 없을 때는 이 전압계가 전압을 측정할 때는 전압을 측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적어요. 그래서 직렬로 이렇게 저항을 연결하게 되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 여기에 만약에 이것을 RM이라고 그러면 이게 전체 전압을 보이래요 그러면, 자, 여러분, 자, 직렬로 저항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직렬로 저항이 연결되었어요. 그러면 이 부분들 전압은 혹시 어떻게 돼요? 전압 분배 법칙으로 되겠죠. 그죠? 요 전압, 저항, 요 저항 분의 자기 거에 남을 거예요. 자기 거. 자, 그리고 전체의 전압을 하게 되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뭘 알고 싶으냐면, 자, 여기에 전압을요. 전압이 원래 이만큼 전압인데 이만큼의 전압을 측정할 수 있는데 이만큼의 전압을 측정하는 부분들로 더 늘릴 수가 있는 거예요. 더 배율을 높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것을 나타내면 이 V와 R 제곱이니까 R 제곱 플러스 RM이죠. 자, 이것은 뭐냐면 1 플러스 R 제로의 RM이죠. 자, 그래서 뭐냐면 여기에 있는 이거 저항을 높이면 높일수록 이 배율기라고 합니다. 이 배율기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전압은 더 높일수록 원래는 이만큼밖에 측정을 못했는데 공식적으로 이것을 설치함으로 해서 더 높여주게 되면 전압을 더 높게 해서 더 높은 전압을 측정할 수 있다는 의미인 겁니다. 자, 여기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들이니까요. 자, 분류기는 반대로 전압계가 아니고 전류계입니다. 저 전류계를 측정할 건데 전류계에 측정할 거다. 그러면 자, 보십시오. 자, 여기에 전류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R입니다. 그리고 전체에 저항 I가 있습니다. 여기에 흐르는 I0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게 전류계예요. 자, 여기에 이 전류계와 여기에 전류를 비교를 하게 되면, 자, 여기선 저항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류 분배 법칙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I0는 여기에 저항. 병렬로 됐을 땐 전류 분배 법칙은 자기 거에 남의 거에 남의 거. 그리고 전체의 전류입니다. 자, 여기서 원래는 전류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에서 전류계는 이것밖에 측정 못합니다. 자, 이것이 I0분의 I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R분의 R 플러스 스몰 R0가 되겠죠. 자, 이것은 1 플러스 라지 R분의 R0가 되겠죠. 이 말은 뭐냐면 여기에 전류계가 있는데 전류계 내부에 저항이 있어요. 근데 저항을 이렇게 병렬로 연결을 했더니 원래는 측정할 수 있는 전류가 이만큼 전류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전류의 측정 범위를 높여본 거예요. 높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 저항을 낮추게 되면 이것을 높여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이 부분들이 이제 시험에는 일단 어떻게 나오냐면 다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것은 반드시 알아두시자. 자, 배율기가 있다. 그 다음에 분류기가 있다. 자, 배율기는 뭘 측정하는 장비에서 있는 일이다? 예, 전압계. 전압을 측정하는 전압계에서 있는 일이다. 분류기는 어떤 게 있어요? 전류를 측정하는 전류계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 자, 여기서 어떤 공통점이 뭐냐면 원래는 측정할 수 있는 전압계 전류계가 작아요. 그래서 뭐냐면 저항을 연결해서 전류나 전압의 측정 범위를 뭐예요? 넓히겠다가 목적이에요. 이 목적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배율계에서 전압계에서 저항은 뭐냐면 여기에서의 저항은 원래 전압계에 있는 저항을 뭐예요? 원래 전압계에 있는 전압계에 있는 저항과 잘 보십시오. 직렬로 연결하더라.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직렬로 연결하더라. 그리고 여기에 전류계에 있는 저항. 이는 전압계에 있는 내부의 저항이 있어요. 그죠? 여기다가 이게 이제 외부 저항, 전압계, 전류계 저항에 병렬로 연결하더라.
그리고 여기에 공식은 어떻게 되더라요? V0분의 V1 플러스 뭐요? R0분의 R이 되더라. 그리고 여기서는 반대로 I0분의 I 1 플러스 R분의 R0 이렇게 되더라. 자, 이 공식과 이 공식 그리고 직렬로 장을 연결하더라. 병렬로 연결하더라. 그리고 배울기는 뭐예요? 전압계를 해석하더라. 전압계의 측정 범위를 넓히려고 하더라. 분류계는 전류계의 측정 범위를 넓히려고 하더라. 자, 이것이 전체의 어떤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이것들은 뭐냐면 풀어보는 거예요. 풀어보고 또 하고 풀어보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풀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배율기, 분류기, 별표로는요. 엄청 많습니다. 7개, 8개 됩니다.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됩니다.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전기 효과가 있으면 전기 효과는 열전 현상이 있습니다. 자, 열전 현상은 기본적으로 제백 효과 그리고 펠티의 효과 그리고 톰슨 효과가 있습니다. 자, 제백 효과는 두 가지 금속이 있어요. 두 가지 금속에다가 뭐냐면 온도 차를 줬더니 전류가 발생하더라. 자, 펠티는 두 가지 금속에다가 전류를 흘렸더니 뭐냐면 온도 차가 발생하더라. 한쪽에는 흡열이, 한쪽에는 발열이요. 자, 흡열이라는 게 뜨거워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온도가 낮아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자, 톰슨 효과는 한 가지 금속이에요. 한 가지 금속에 온도 차를 뒀더니 전류가 흐르고 전류가 흘렀더니 흡열이나 발열이 발생하더라.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자, 이것은 감지기 원리에 씁니다. 감지기 원리에 절전듯이 감지기 씁니다. 그죠? 온도가 올라가면, 감지기 온도가 올라가면 전류가 발생해서 신호를, 수신기 쪽에 신호를 주는 거죠. 펠티어 효과는 반대로 전류를 흘려서 온도가 발생하는 이것은 냉장고였습니다. 자, 톰슨 효과는 제백 효과와 펠티어 효과의 두 가지의 어떤 원리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고 한 가지 금속에서 이루어지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열전 현상, 그래서 제백 효과, 그다음에 이제 펠티어 효과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압전기 효과는요.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런 겁니다. 요즘은 에너지 하베스팅해서 기본적으로 압력을 가하면 전기가 생성되는 원리입니다. 그렇게 보시죠. 그다음 핀치 효과는 뭐냐면 전류를 흘리면 그 주위에 자속이 형성이 되고요. 자, 여러분 전류와 자속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배우실 때 여기에 FBI 배울 겁니다. 자, F는 힘입니다. 힘. B는 자속입니다. B는 자속. I는 전류입니다. 전류.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그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그리고 FBI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배울 거예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발전기 법칙이고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전도기 법칙입니다. 그래서 전도기 법칙에서는 FBI인데 전류를 주고 자석을 만들어내면요. 돌리는 힘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 전도기 법칙이고. 자, FBI. 힘을 주고 자석이 있으면 전류가 생성되는 게 발전기 원칙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B가 있고 I가 주어지면 뭐예요? 뭐가 만들어지죠? 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것이 핀치 효과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자, 요렇게 전류를 흘려봤더니 뭐냐면 자석은 요렇게 흐르더라.
그래서 자석은 여기에서는 위쪽에서는 나오니까 요런 거, 여기는 들어가니까 요런 게 발생하더라. 자, 요것은 뭐냐면 자 보십시오. 자, 여기서 사람 눈으로 봤을 때는 화살촉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 사람 눈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꽁무니가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화살이. 이런 화살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자석의 방향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전류가 흐르면 자석은 이렇게 흐릅니다. 자,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 오른 나사의 법칙에서는 전류와 자석의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전류가 흐르면 자석은 이렇게 흐르더라. 그래서 전류가 흐르면 자석이 흐르더라. 그렇게 흐르게 되면 P는 이렇게 형성이 되고 R는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 법칙 가지고 하면 전류는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리고 자석은 뭐냐면 이 자석 관점에서는 이렇게 흘러가죠. 자, 자석은 이렇게 들어가죠. B는. 그리고 전류는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뭐냐면 힘이 이렇게 받죠. 위에서 뭐요? 힘이 이렇게 받죠. 다 안쪽으로 힘이 가해지면서 이 금속 자체가 쪼여지는 어떤 그런 힘이 발생하는 거죠. 책에도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쪼여지는 어떤 양쪽에서 이 전체를 뺑 돌아가면서 원주를 그리면서 뭐냐면은 그 쪼여지는 어떤 힘이 가해지더라. 그게 핀치 효과입니다. 자, 홀 효과는 전류가 흐를 때, 거기 전류가 흐르는데 자개를 주면, 도체 측면에 전기 플러스 마이너스는 전기가 발생하더라. 그것이 홀 효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전 효과도 있는데, 광전 효과는 빛을 줬더니 전기가 생성되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광전 효과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기본적으로 태양광이죠. 빛을 받게 되면 전기가 생성되는 원리를 이용한 게 광전 효과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책에는 좀 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